사회문화 3단원 두 번째 시간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웁니다. 자,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를 배우는데요. 어, 그 관점과 태도가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뭐가 관점이고 뭐가 태도인지. 그런데 사실 이제 수능 문제를 푸는 데는 무엇이 관점이고 무엇이 태도인지 뭐 헷갈려도 상관이 없고요. 전혀 지장이 없고 여기서 이제 뭐 관점과 태도 약간 좀 애매한 단어로 나눠봤는데 관점은 주로 어떤 걸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문화를 우리가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문화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선으로 문화를 바라보나 연구할 때 얘기가 관점이고요. 태도는 이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보통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다 해당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부터 출발을 해볼게요. 자, 문화 인류학이라는 게 처음 탄생을 해서 어, 이제 문화 인류학의 연구 대상들이 주로 이제 서구 사회의 학자들이 유럽의 학자들이 뭐 혹은 미국 학자가요. 주로 어떤 사회를 연구를 했냐면 어, 이런 이때까지 서구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족 사회를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자,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인들은 이게 1800년대 뉴욕이거든요. 1800년대 뉴욕이 이런 모습일 정도로 굉장히 고도로 발달한 도시 사회를 이루고 살았던 그런 곳에서 이제 사는 서양인들 눈에 이런 부족 사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어, 네, 처음에 문화를 연구할 때는 이제 와, 이런 사람들도 사회를 이루고 사는구나. 진짜 신기하다. 신기하면서도 좀 미개하다. 이런 식으로 좀 상대방을 굉장히 깔보고 부족 사회를 굉장히 좀 폄하하고 우리가 굉장히 발전한 사회고 너희는 좀 못한 사회고 이런 시선으로 처음에 문화를 연구를 했거든요. 굉장한 이렇게 이 짤처럼 굉장한 오만이고 잘난 척이었죠. 그런데 실제로 그들의 문화를 알면 알수록 처음에는 이제 굉장히 미개한 사회인지 알았는데 그들이 사는 방식이랑 그들이 왜 그런 문화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지 연구를 해보니까 아, 이게 절대 서구 사회보다 미개하거나 떨어지거나 이런 사회라고 볼 수가 없구나. 그냥 다른 방식으로 사는 것 뿐이구나. 오히려 문명 사회가 갖추지 못한 어, 지혜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갖췄구나. 타인의 문화를 편견으로 바라봐서는 안 되겠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데요. 한번 다음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자, 한 문화인류학자가 나시르마란 부족을 연구를 했던 내용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르마라는 부족이 있대요. 나시르마라는 부족을 들어본 적 있나요? 나시르마 부족은 북미 대륙에 살고 있으며 동쪽에서 왔다고는 하나 이들의 기원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진 것이 없다. 이들의 국가는 논리소라는 한 영웅에 의해 세워졌다. 나시르마 문화의 특징은 풍부한 자연 환경에서 비롯된 고도로 발전된 시장 경제이다. 따라서 사람들은 경제 활동에 많은 시간을 쓰지만 의례 활동을 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들이고 많은 물질적 대가를 치른다. 이들의 의례 활동은 인간의 몸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건강과 외모는 이들의 지배적인 관심사이다. 몸이랑 뭐 건강, 외모 이런 데 관심이 많은 부족인가 봐요. 시르마 사람들은 집집마다 사당을 하나씩 가지고 있다. 사회적으로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에 몇 개의 사당을 가지고 있어 어떤 집이 얼마나 부유한지는 종종 그가 가지고 있는 사당의 수로 나타나기도 한다. 모든 가족이 이러한 사당을 적어도 하나씩 가지고 있지만 사당과 관련된 의례는 사적이고 비밀스럽게 치러진다. 나시르마 사람들은 어린 시절 이러한 비밀 의례에 입문할 때에만 이에 대해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한다. 이 사당의 핵심적 요소는 벽에 붙어 있는 상자이다. 이 속에는 전문가들이 만든 부적과 마법의 약이 가득 들어있다. 나시르마 원주민들은 누구도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막 집에 사당을 가지고 있고 그 사당에서 어떤 언례를 굉장히 비밀스럽게 치르는 그런 사람들이네요. 자, 나시르마 사람들은 국왕에 대한 언례를 국왕이 입이죠. 국왕에 대한 언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빨이 사가버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며 턱이 찌그러지고 친구와 연인이 떠나버릴 것이라고 믿는다. 입과 도덕 사이에 강한 연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믿는다. 예를 들어 아이들은 구강을 닦는 의례를 통해 착해진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매일 나시르마 사람들은 작은 돼지털 뭉치를 특별한 마술가루와 함께 입안에 넣고 극도로 형식화된 일련의 동작으로 털 뭉치를 움직인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씩 신령한 입의 사나이라 불리는 사나이를 찾아간다. 또한 나시르마 사람들은 특별한 연례를 행사한다고 한다. 남성들은 매일 신체 연례의 하나로 날카로운 도구로 얼굴 표면을 긁고 벗겨낸다. 여자들의 특별한 연례는 횟수는 적은데 비해 아주 잔인하다. 여성들은 1시간 정도 머리를 화덕에 넣고 굽는 얼리를 행한다. 나시르마 사람들은 아프면 라팁소라 부르는 멋진 사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자, 나시르마 사람들이 사는 것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어떤 사람들인 것 같나요? 이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 좀 어떤 것 같나요? 좀 특이하고 막 이상하고 그런가요? 자, 이 여러분들이 들은 나시르마 부족에 관한 얘기에는 사실 반전이 있는데요. 자, 이 나시르마를 한번 거꾸로 써볼게요. 거꾸로 쓰면 A, M, E, R, I, C, A, N이죠. 자, 누구들이죠? 미국인이죠. 아메리칸입니다. 사실 미국 사회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바꿔본 거예요. 자, 이들의 국가는 논리소 거꾸로 WASHINGTON 워싱턴이죠. 워싱턴을 해서 세워졌고 시장 경제가 발달을 했고 그리고 의례 활동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들인다는데 건강과 외모, 자, 미국인들이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죠. 그리고 집집마다 사당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사당은 욕실을 말을 하는 거죠. 화장실이죠. 어, 여기 보면 벽에 붙어 있는 상자에 부적과 마법의 약이 가득 들어 있다 하는데 미국인들은 이제 욕실에 약을 보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 나시르마 원주민들은 누구도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믿는다. 약을 굉장히 많이 쟁겨 놓는 그런 모습을 말을 하는 거죠. 자, 나시르마 사람들, 미국인들은 국왕에 대한 의례를 행하지 않으면 이빨이 사가버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며 턱이 찌그러버리고 친구와 연인이 떠나버릴 것이라고 믿는다. 양치질을 열심히 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좀 강박증이 생길 정도로. 아이들은 구강을 닦는 의례를 통해 착해진다고 생각한다. 이거 칫솔이죠. 돼지털 뭉치. 마술가루는 치약이고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은 신령한 입의 사나이 누구겠어요 이건. 그렇죠. 치과 의사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성들이 행하는 신체 연례는 뭐겠어요? 면도겠죠. 그리고 여성들이 이제 하는 거는 미용실에 가서 펌을 하거나 뭐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라팁소는 어디겠어요? 거꾸로 오니까 호스피탈, 병원이죠. 자, 이렇게 사실 미국인들이 하는 거를 다 적어 놓은 건데 어때요? 미국 사회 역시 누군가의 타인의 시선으로 미국 사회를 전혀 모르는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굉장히 좀 이상해 보이고 좀 편견이 가득한 그런 모습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도 마치 이 나시르마 이야기처럼 이런 식으로 바라본 게 아닌가 이런 교훈을 주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 마찬가지로 그 인류학자들이 옛날에 연구를 할 때는 굉장히 오만한 시선으로 부족 사회를 바라보고 혹은 뭐 동양 사회를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았는데 인류학자들이 다른 문화를 연구하면 연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들어볼수록 아, 문화에는 우열이 없구나. 다 문화에는 각자 나름의 이유가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화를 연구할 때는 어떤 이제 시각으로 연구를 하냐면요. 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으로 현재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화를 이제 연구를 할 때는 바라볼 때 이런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비교론적, 두 번째는 총체론적, 세 번째는 상대론적입니다.
자, 일단 그럼 비교론적 관점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비교하는 게 뭐죠? 비교? 비교는 말 그대로 비교죠. 다른 거와 어떤 거와 다른 거를 비교를 하는 건데 왜 문화를 볼 때 다른 문화랑 비교를 해야 되냐? A 문화를 볼 때는 A 문화만 연구하지 말고 A 문화랑 B 문화랑 A 문화랑 C 문화랑 A 문화랑 D 문화랑 이렇게 비교하면서 연구하면 A 문화가 더 잘 보인다. 그 얘긴데요. 왜냐하면 다른 문화랑 비교할 때 우리 그 문화의 속성할 때 얘기했던 거 있죠. 다른 문화랑 비교를 해야지 문화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문화가 가진 어떤 보편적인 특징도 그 안에서 찾아낼 수 있고 그리고 그 문화만의 어떤 특징도 알아낼 수 있겠죠. 자, 예를 들어 자 우리는 나이를 얘기를 할 때 너 몇 년생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죠. 어, 그냥 이 나이를 세는 것에 대해서 해가 바뀌면 나이를 먹는다. 떡국을 먹으면 나이를 먹는다. 새해 1월 1일 돼가지고 그러면 나이 바뀌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전혀 의문을 품고 살아가지 않는데 이런 식으로 나이를 세는 국가 사실 우리나라가 거의 지금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합니다. 다른 문화는 다 이제 만으로 나이를 세죠. 정말 몇 안 되는 국가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이를 세는 것에 대해서 자, 이런 나이 시스템 역시 어떤 우리나라 문화의 특수성인데 다른 문화랑 비교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것에 대해서 알기가 어렵겠죠. 자, 이런 비교론적 관점을 잘 보여주는 그런 예시가 이 비정상회담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비정상회담 알고 있죠? 비정상회담. 자, 여기서 보면 이제 각국의 대표들이 나와서 자기 나라의 문화를 얘기를 하고 서로 질문도 던지고 하죠. 이 프로가 재밌는 이유, 어, 각자의 문화에 대해서 정말 어떤 특이하고 다른 문화와 다른 점들 그런 거를 들을 때 우리나라 문화랑 비교를 하게 되고 아 우리나라는 이런데 저 나라는 저렇구나 하면서 우리나라 문화를 오히려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더 깊고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관점은 총체론적 관점입니다. 자, 우리 문화의 속성할 때 문화의 총체성 얘기했었죠. 한 문화의 영역이 변하면 다른 문화의 영역도 변하더라. 마찬가지로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요. 딱 한 것만 바라보지 말고 예를 들어 어, 뭐 일본 사회 애니메이션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다.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 문화만 볼 때보다 일본의 경제, 일본의 뭐 교육, 일본의 뭐 정치,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영역과 함께 엮어서 바라볼 때 일본의 애니메이션이라는 문화가 더 잘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를 바라볼 때 총체론적 관점은 여기 뭐 총체적으로 적어도 되고 뭐 전체적으로 해봅시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을 총체론적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영화 알고 있나요? 새얼간이라는 영화인데요. 선생님 재밌게 본 영화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도 보면 아마 재밌게 볼 거예요. 한국에서 나름 조용하게 이렇게 인기를 얻었던 그런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인도 영화입니다. 인도 영화. 인도 영화를 한번 본 적 있나요? 인도 영화를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죠. 그런데 이 세월간이는 굉장히 그런 히트를 했던 영화인데요. 사실 인도의 영화 산업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큰 규모를 차지하거든요. 왜냐하면 인도의 인구가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이 인도 영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도 영화의 어떤 특수성이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는 잘 안 먹히기 때문인데요. 이 인도 영화를 보면요. 춤을 진짜 많이 춰요. 갑자기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갑자기 춤춰요, 다 같이. 다 같이 이렇게 모든 등장인물들이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그래서 인도 영화를 이렇게 Anybody Can Dance 누구나 춤을 출 수 있다. 그래서 A, B, C, D 영화라고도 부르거든요. 인도 영화를 보면 춤이 진짜 지겨울 정도로 막 갑자기 막 다 같이 춤춰요. 인도 영화는 왜 이런 특성을 갖게 되었을까? 자, 연구를 할 때 인도 영화만 딱 바라보아서는 그 점을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왜 인도 영화가 이렇게
춤을 자주 등장시키게 되었나? 인도의 다른 이제 영역과 연결지어서 생각을 해야 돼요. 어, 인도 사회는 굉장한 다문화, 다인종 사회거든요. 그래서 언어가 정말 많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어를 쓰고 있죠. 그런데 인도에서는 이제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같은 인도인끼리도 말이 안 통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인도는 문맹률이 굉장히 아직도 높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 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TV도 그렇게 많은 집들이 많이 가지고 있지 않아요. 낙후된 지역은요. 그래서 이런 영화를 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처럼 영화관에 가서 이렇게 보는 어, 경우보다 이렇게 3, 4, 5 모여가지고 이렇게 남의 집에서 보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자, 이렇게 이런 문맹률이 심각한 상황과 그리고 다양한 언어, 이런 상황과 맞물려서 사람들한테 어떤 스토리 위주의 영화보다는 그냥 이렇게 영화가 진행되다가 춤을 추면, 춤은 어때요? 춤추는 거. 누구나 같이 즐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인도의 상황과 잘 맞물려서 이제 언어가 달라도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든 낮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노래와 춤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삽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점은 어떤 인도 영화만 딱 봐서는 알 수가 없겠죠.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총체론적으로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상대론적 관점입니다. 자, 상대론적 관점은 문화 상대주의, 좀 이따가 태도할 때도 나올 건데 이 문화 상대주의와 연결되는 그런 관점인데요. 문화 상대주의가 뭐냐면 문화를 바라볼 때 그 사회의 맥락 속에서 바라봐야 된다.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게 문화 상대주의인데요. 맥락이 뭐예요? 뭐 글을 읽을 때 글의 맥락을 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문화가 있는 이유는 그 사회가 이때까지 쭉 흘러온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그 사회의 환경과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과 뭐 등등의 이런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죠. 나름의 어떤 문화는 항상 이유가 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이한 문화를 봐도 저거 이상해 이렇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그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 이거를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고 역사를 알아보고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이런 그 사회의 맥락을 바라본다는 거는요, 편견을 버리고 그리고 문화에 우열이 없다는 태도로 접근한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우열은 우월함과 열등함이죠. 문화에는 높고 낮음이 없다. 이런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훌륭하고 어떤 문화가 낙후되고 이런 편견을 버리고 문화를 바라볼 때 맥락을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인도 영화 얘기 들었는데 이번에는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하는 이유에 대해서 상대주의적으로 접근하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도인이 소를 신성시하죠. 길거리에 보면 막 소가 돌아다니고 막 소 때문에 차가 못 지나다니고 그런 경우도 있을 정도로 인도인들은 굉장히 소를 신성시하고 소를 먹지도 않는데요. 그냥 이런 걸 봤을 때 인도인들이 이상하다, 특이하다, 좀 별로네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인도인들은 어떤 역사적 맥락 속에서 소를 신성시하게 되었을까? 이런 편견을 버리고 한번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그런 태도인 거죠. 자, 인도인들이 소를 신성시하게 된 어떤 역사적인 이유는 일단 농업에 있어서 소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인도의 단단한 땅을 경작을 하려면 소가 필수적이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렇게 숫소는 노동력이었고 암소는 우유, 버터를 제공해주는 영양원이었죠. 그래서 소를 잡아서 먹는 것보다는 소를 계속 기르는 게 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인도는 또 종교도 굉장히 다양하죠. 그런데 인도의 대세 종교는 힌두교인데 이 불교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면서요. 불교라는 게 등장하면서 불교는 살생을 금지하죠. 그런데 이 농민들한테 소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죠.
그런데 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의 가르침이 농민들의 인기를 얻으니까요. 힌두교에서 이제 이 불교랑 경쟁을 하고 있는 관계인데 좀 위기에 처하는 거죠. 불교를 보니까 살생을 금하네? 그러면서 힌두교가 이제 어, 여러 가지 사회적 계층이 나뉘잖아요. 최상위 계층, 브라만. 이 브라만들이 이제 농민의 요구를 수용을 한 거죠. 어, 이 불교랑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되면서 우리도 불교처럼 너희가 농민들이 꼭 지켜야 되는 지켜줄게. 이러면서 이런 교리가 힌두교에 반영이 된 거죠. 이런 역사적인 맥락이 있어서 아직까지 인도는 소를 신성시하는 그런 전통이 남아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로 넘어가 볼게요. 태도는 이제 아까 바라보았던 관점과 마찬가지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아까 배웠던 관점은 세 가지 다 이제 연구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 우리도 다른 문화를 어떤 이해하려고 할 때 취해야 될 태도, 바람직한 태도였죠. 그런데 이 문화를 이해하는 태도는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는 별로 좋지 못한 태도고 문화 상대주의는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런 태도입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부터 보겠습니다. 자문화 중심주의는 자기 문화가 중심에 있다 이런 건데요. 자기 문화가 최고, 타 문화는 별로, 남의 문화는 별로고 우리 문화가 최고야, 우리 것이 최고. 이런 게 자문화 중심주의인데요. 이런 자문화 중심주의는 심해지면 국수주의는 뭐냐면 이제 자문화 중심주의가 좀 갈 때까지 갔다 이런 겁니다. 아유, 저 서양 것들은 어디 말이야, 우리 것이 최고지. 이거 요새 젊은 것들은 옷도 말이야, 양복 입고 다니고 한복 입고 한복 뭐 이런 겁니다. 국수주의는 정말 꽉 막힌 그런 사고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문화 제국주의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제국이 이 황제할 때 그 제자잖아요. 문화 제국주의는 우리 문화가 최고니까 남의 문화를 우리 문화의 힘으로 짓밟아 버리겠다. 이런 거를 문화 제국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는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이 순기능은 뭐냐면 이제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그 사회의 통합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능을 얘기하는 거고요. 역기능은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이제 그 사회의 통합을 해치는 그런 기능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자본화 중심주의는 이제 그 문화권 내 사람들끼리는 똘똘 뭉칠 수 있겠죠. 흔히 여러분들 그 인터넷 유행어 중에 주모 있죠, 주모. 국뽕 얘기하는 거. 우리나라가 막 축구 이기고 그리고 뭐 어디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고 봉준호가 아카데미 상 타고 그러면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 다 보면서 주모 외치면서 다 같이 즐거워하잖아요. 자본화 중심주의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끼리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순기능을 주지만요. 하지만 소수 문화를 배척하게 되겠죠.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최고라는 거니까 그런데 정말로 한 가지의 문화로 이루어진 사회는 없잖아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도 어떤 소수 민족의 문화들이 다 섞여 들어있죠. 그런 문화들은 배척당하고 그리고 자기 문화에 어떤 문제점이 분명히 있잖아요. 어느 문화든 그런 문제점을 고치지 못하게 되는 그런 태도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거는 이제 우리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 문화가 뭐 세계에 내놓을 만하다 뭐 이런 태도를 다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비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최고고 남의 문화는 남의 문화라는 그런 좀 비합리적인 이유로 별로라고 취급하는 그런 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뭐 우리나라 문화에서 뭐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게 있고 또 그렇게 칭찬하고 하는 태도를 전부 자문화 중심주의라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자, 자문화 중심주의의 예시 아까 뭐 선생님이 국뽕 얘기했는데 뭐 이런 거죠. 보면 여기 우리나라 문화에서 이렇게 자랑스러운 거 여기 다 넣어놨죠. 흔히 뭐 인터넷에서 국뽕 치사량을 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게 그냥 우리끼리 하하호호 웃고 넘어가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걸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우리 문화가 정말 세계에서 최고다. 다른 문화는 별로다. 이런 태도로 넘어가면 이제 이게 자문화 중심주의까지 되는 거죠. 이 자문화 중심주의가 갈 때까지 간 사례가 바로 이 나치의 그런 제국주의였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나치가 행진을 하는데 사람들이 어때요? 다 막 이렇게 손들고 환호하죠. 여러분들 나치는 파시즘 권위주의 국가긴 했지만요. 독일의 나치 국가는요. 그런데 나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어서 집권한 그런 당이었습니다. 나치 당은요. 국민들이 지지했어요. 독일 국민들이 그때 왜 지지를 했냐? 그 당시에 독일이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하고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되고 경제적으로 아주 침체되어 있을 시기에 히틀러라는 사람이 나와서 자, 독일 사람들이 최고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고 게르만족이 모든 민족 중에 제일 우수하고 다른 민족은 열등하고 다른 나라의 문화는 별 것 없고 그러면서 억눌려 있던 독일인들의 마음을 자극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정말 독일이 세계에서 최고다. 다른 나라 문화는 별로고 이 게르만의 문화가 최고기 때문에 게르만의 문화를 전파시켜서 다른 나라 문화들을 다 짓밟아야 된다. 갈 때까지 간 거죠. 이 자문화 중심주의라는 게. 이렇게 자문화 중심주의는 심해지면 굉장히 이런 좋지 않은 그런 결과를 낳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은 자문화 중심주의의 반대, 문화 사대주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사대주의는 반대로요. 어떤 합리적인 이유 없이 우리 문화는 그냥 무조건 별로고 남의 문화는 무조건 최고고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문화 사대주의의 순기능 다른 문화의 장점을 엄청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다른 문화를 최고라고 여기기 때문에요. 다른 나라에서 뭔가 새로운 게 들어왔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그런데 반대로 역기능. 이 문화 사대주의가 심해지면 남의 것만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완전 자기 문화 자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뭐 문화 사대주의의 뭐 대표적인 뭐 예시는 뭐 사실 일상생활 속에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런 건데요. 자, 간판들 외국어로 해놓는 경우 굉장히 많죠. 자, 그런데 외국어로 해놓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외국어가 굉장히 의미 있고 이뻐서 이렇다기보다 그냥 별 이유 없이 영어로 해놓으면 우리나라 한국어 한글보다 그냥 세련돼 보여서 별 이유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하죠. 보통 사람들이. 자, 뭐 예를 들어 뭐 사실 뭐 맥도날드 뭐 이런 것도 그냥 우리 말로 바꾸면 뭐 김씨, 이씨 이런 거잖아요. 맥도날드가. 막상 미국인들은 이런 식으로 가게 이름을 짓고 브랜드명을 짓는데 정작 우리나라 사람들이 뭔가 영어 붙이면 멋있는지 알고 굳이 영어로 붙일 이유가 없는데도 그냥 영어로 이름을 짓고 간판을 달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문화사대주의 예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문화상대주의입니다. 문화상대주의는 아까 상대론적 관점 할 때 얘기를 했죠. 똑같은 겁니다. 문화를 바라볼 때 뭘 고려해야 되죠? 그렇죠. 맥락을 고려하라고 했죠. 맥락을 고려하고 우월이 없다. 편견 없이 바라보고 우월함과 열등함이 없다. 이렇게 바라보는 태도인데요. 자, 그런데 이 문화 상대주의는 어떤 문화를 바라볼 때 이 문화를 뭐 깎아내리는 게 아니죠. 우월함과 열등함이 없다고 보는 건데, 자, 이게 좀 갈 때까지 가서 모든 문화를 인정하고 모든 문화가 다 그 나름의 이유가 있다.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가게 되면요. 어, 보편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상대주의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상대주의는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 보편적 가치가 어떤 게 있겠어요? 대표적인 게 인권이죠, 인권. 인권은 인간이라면 누구한테나 있는 그런 아주 최소한의 권리, 누구도 빼들 수 없는 그런 아주 핵심적인 권리, 이런 거를 인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자, 예를 들어, 자, 전족, 이런 거 있죠. 중국의 전족 문화. 옛날에 있었던 문화죠. 이런 문화도, 그러면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인정을 해줘야 되냐? 아니죠. 비판할 건 비판을 해야 된다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전족같이
아주 명쾌하게 누구나 중국인들조차 이런 문화는 좀 잘못된 문화다.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제 현실 속에서는 이게 어, 좀 굉장히 논쟁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슬람의 히잡, 니캅, 부르카 이런 문화인데요. 자, 이 문화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렇게 히잡 이런 거를 써야 되는 사람은 여성만 이런 걸 착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게 보편적 가치를 침해한다. 어떤 보편적 가치냐? 모든 인간은 평등해야 되는데 이게 여성 차별이라는 거죠.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자기 문화의 눈으로 다른 문화를 재단하는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상대주의적인 태도로 인정을 해줘야지. 한쪽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서 서로 논쟁을 하는 거죠. 특히 뭐 프랑스 사회나 유럽 사회에서는 굉장히 이게 좀 심각한 지금 문제입니다. 몇몇 프랑스 학교에서는 히잡 착용을 금지를 하니까 이 이슬람 여성들이 나서서 그거는 여성차별이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또 다른 여성들은 아니다 분명한 여성차별이다 얘기를 하면서 이 논쟁이 끊이지가 않는 거죠.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의 문화를 바라볼 때 이게 보편적인 가치로 이게 인정해줘야 되나 인정하지 말아야 되냐 이런 거는 실제 현실 속에서는 굉장히 좀 골치 아프고 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게 프랑스 사회에서만의 일이지만 이제 우리나라도 이런 사회적인 갈등을 계속 겪을 거고요. 앞으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점점 갈수록 다문화 사회가 되어가고 있고 사실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미 다문화 사회죠. 지금도 이미 다문화 사회고요. 어, 앞으로 점점 다양한 민족, 다양한 문화랑 우리는 서로 만나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할 건데요. 자, 이런 사회일수록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상대주의적인 태도가 다른 이웃과 만나서 교류할 때 꼭 필요한 그런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어떤 문화를 바라봤을 때 어, 우월함과 열등함을 나누는 게 아니라 그 문화는 왜 그럴까?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오게 됐을까?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가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에 있어서 꼭 필요한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수고하셨습니다.